경매 권리 분석 TV.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경매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벌써부터 약간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눈앞에 감정가 5억 4천만 원짜리 아주 알짜배기 건물이 있는데 이게 반값인 3억 4천만 원대까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진짜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기회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입찰표에 딱 손을 뻗으려는 순간 서류 한 구석에 적힌 세 글자가 여러분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것도 옆에 신고액 1억 8천만 원이라는 빨간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죠. 1억 8천이요. 그 숫자 보는 순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을 바로 내려놓고 도망칠 겁니다. 당연하죠.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던 2억 원짜리 수익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평범한 공문서 2장을 겹쳐보는 것만으로 그 무시무시한 빨간 글씨가 완벽한 허풍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진짜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법원 서류들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찾아내고 또 군중의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의 왜곡을 꿰뚫어보는 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네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단순히 경매 기술 하나를 배우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보의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맞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약간 사고의 틀을 장착하는 과정인 거죠. 사고의 틀이요. 네,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감성 평가서. 이 세 가지 서류는 겉보기엔 그저 건조한 데이터들 같잖아요. 수면제나 다름없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생성된 시간의 순서랑 법리적 인과관계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요. 네네. 남들이 표면적인 경고문에 겁을 먹고 물러설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 즉 완벽한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해독법을 오늘 함께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공포의 실체부터 좀 해부해보죠. 이 유치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가요? 일단 유치권의 개념부터 잡아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막 건물 지을 때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나 업자가 내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못 내놓는다 하고 건물을 점거하는 권리잖아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매 시장에 나오는 유치권의 상당수가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아시려면 유치권이 탄생하는 배경, 그러니까 그 동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동기요? 돈 못 받아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업자들은 그렇겠죠. 근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건물주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파산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은행이나 캐피탈에 줄 돈이 산더미겠죠? 그렇죠. 이때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내 건물이 헐값에 넘어가고 나는 빈털터리로 쫓겨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짜를 만든다. 맞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인테리어 업자나 건설사를 끌어들여서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건을 걸어두자. 그러면 낙찰자가 그 2억을 물어줘야 하니까 나중에 그 돈 받아서 반씩 나누자. 이런 식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은행이나 진짜 채권자들 몰래 낙찰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끼리 챙기려는 일종의 사기극이네요. 정확히 사기극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진짜 공사를 한 사람과 가짜로 서류를 꾸민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럼요. 법은 진짜 땀 흘려 일한 작업자의 권리는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기극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죠? 그래서 유치권이 법적인 효력,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타임라인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아, 타임라인. 언제가 기준인가요? 바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쉽게 말해서 해당 건물에 법적인 압류가 걸리기 그 이전부터 건물을 계속적이고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하, 압류가 걸리기 이전부터요? 네네.
타임라인이 정말 핵심이군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부터 계속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야만 인정해준다. 맞아요. 은행이 압류 딱지를 붙인 뒤에야 부랴부랴 달려와서 나도 돈 받을 거 있다 하고 주장하는 건 원천 무효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압류가 걸린 이후에는 부동산의 상태를 현상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거든요. 아, 현상 유지?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탐정놀이가 시작되는 거죠. 담정놀이요? 네, 이들이 정말로 압류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는지를 서류만으로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법원의 최초 공문서인 현황 조사서입니다. 현황 조사서요? 사건 터지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현장 감식 보고서 같은 건가요? 완벽한 비유네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압류를 결정하면 판사가 이제 집행관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으로요? 가서 지금 건물을 누가 쓰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눈으로 보고 기록해 와라. 이렇게요. 아, 그게 현황 조사서군요. 맞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남긴 최초의 타임 스탬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초기 기록인 현황 조사서를 몇 달 뒤 경매가 본격화되면서 작성되는 최종 스펙 시트인 매각 물건 명세서와 나란히 대조해 보는 겁니다. 아,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집행관이 처음 갔을 때 작성한 현황 조사서에 폐문 부재, 즉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었다고 적혀 있으면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해도 가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요? 만약 진짜로 공사대금 못 받은 작업자들이 그곳을 점유하고 있다가 하필 집행관이 방문한 그 시간에 다 같이 국밥집에 점심 먹으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 밥 먹으러 자리를 비웠다. 네네. 문이 잠겨 있었다는 단 한 번의 방문 기록으로 수억 원짜리 권리를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알리바이를 깰 수 있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쵸.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법적 다툼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은 단순히 우리 거기 있었어요 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억 원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남의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 단순히 몸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물리적인 증거들을 남겨놔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두거나 입구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를 채워두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용역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죠. 밥 먹으러 갔어도 쇠사슬이나 현수막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법원의 집행관은 현장에 가면 단순히 벨 한번 눌러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되게 철저하게 조사하나요? 네. 우편함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전기나 수도 계량기는 돌아가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심지어 이웃 주민들에게 탐문까지 합니다. 와, 진짜 수사관이네요. 그렇게 꼼꼼하게 조사한 최초의 공문서에 임차인만 거주 중임 혹은 어떠한 점유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폐문 부재 상태임? 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럼 게임 끝이네요. 밥 먹으러 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점거를 한 물리적인 세팅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이 현황 조사서라는 9시 정각의 CCTV 기록에는 거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몇 달 뒤 재판장 격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타난 건설사가 우리는 8시부터 계속 건물 전체를 철통같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네, 이 주장은 법정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두 장의 타임라인을 교차하는 순간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거짓말의 모순이 수학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진짜 통쾌하네요. 복잡하게 현장에 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두 공문서의 시간차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깬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현황 조사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 대조법이군요. 네,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세상에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변수가 있죠. 우리가 서류를 교차 검증해 봤는데 어라, 현황 조사서에도 처음부터 떡하니 건설사가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유치권 행사 중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초기 기록부터 점유 흔적이 명확한 경우요. 네네. 그럼 진짜 유치권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어할 플랜 B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안전망이 필요하죠.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돌진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니까요. 그렇죠.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 전략,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숫자로 통제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꺼내들어야 할 세 번째 단서가 바로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서요. 우리 모두 그게 뭔지는 압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서가 이 건물의 현재 시장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유치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특수 물건에서 정상적인 시장 가치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감정평가서를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써먹는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감정가를 단순히 나중에 이 가격에 팔 수 있겠지 라는 장밋빛 목표가로만 소비하거든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수억 원의 빚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감정가는 시세토가 아니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의 한계선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비용의 한계선이요? 네, 만약 이 유치권이 100% 진짜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의 총합이 감정가를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방어벽으로 쓰는 겁니다. 아하, 감정가를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패로 쓴다. 말로만 들으니까 계산이 잘 안 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투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인 숫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주시죠. 좋습니다. 머릿속에 가상의 대차대조표를 하나 그려보시죠. 감정평가서에 찍힌 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즉 감정가가 5억 4천만 원입니다. 네, 5억 4천.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어떤 건설사가 유치권 신고액으로 1억 8천만 원을 청구해놨어요. 1억 8천이요? 시장 사람들은 이 1억 8천만 원을 물어주기 무서워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겠죠. 그 결과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현재 법원이 부르는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4,5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와, 5억 4천짜리가 3억 4천5백이 됐다. 거의 2억이 날라갔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최저가인 3억 4,5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앞불사 서류 분석을 잘못해서 그 1억 8천만 원짜리 유치권이 법적으로 완벽한 진짜였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치러야 할 실제 비용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일단 법원에 당장 내야 하는 낙찰 대금이 3억 4,500만 원이고 거기에 유치권자한테 건물 비워주세요 하면서 내어줘야 하는 돈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5억 2,5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5억 2,500만 원에 취득세,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에 들어가는 법적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좋게 5억 4천, 5억 5천은 훌쩍 넘어가겠네요. 잠깐만요. 애초에 이 건물 감정가가 5억 4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최저가에 운 좋게 낙찰을 받아도 결국 시장에서 죗값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그것도 엄청난 마음고생까지 해가면 사는 꼴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인 할인 착시 효과입니다. 할인 착시 효과요? 네. 5억 4천만 원짜리가 3억 4천만 원이 되었다는 표면적인 할인율에 눈이 멀어 덥석 무는 순간 보이지 않는 1억 8천만 원짜리 청구소가 날아와 모든 수익을 갉아먹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유치권 금액을 반영한 총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이 계산식은 내가 아무리 싸게 입찰하더라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는 강력한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1단계로 현황조사서와 명세서의 타임라인을 대조해서 유치권의 진위를 의심하고 2단계로 감정평가서를 통해 최악의 경우 내가 짊어질 숫자의 마지노선을 그어놓는다. 네, 아주 정리가 깔끔하네요.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가지 무기를 결합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블루오션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열리는 겁니까? 리스크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남들의 공포가 나의 안전마진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죠. 방금 계산했던 물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경매지에 유치권 1억 8천만 원이라는 빨간 글씨가 뜨면 일반적인 군중들은 방금 우리가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만 어렴풋이 떠올리면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가격이 3억 4,500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 물건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매겨서 가격을 후려친 겁니다. 당연하죠. 경고문이 무서우니까 가격이라도 싸야 쳐다보든 말든 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단계 전략을 써서 이 상황을 꿰뚫어 봤다면 어떨까요?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최초의 현황조사서를 열람했더니 폐문부제라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아, 유치권자가 압류 전부터 점유했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낼 논리를 완성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1억 8천만 원짜리 유치권은 더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죠. 아, 맙소사. 그러니까 애초에 물어줄 필요가 없는 가짜 빚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중의 공포 덕분에 가격은 3억 4,50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격에 단독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단독 낙찰. 그리고 잔금을 낸 뒤에 가짜 유치권자를 향해 현황 조사서를 들이밀며 인도명령인화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법원은 100% 여러분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박이네요. 결국 여러분은 유치권 인수비용 단 1원도 없이 감정가 5억 4천만 원짜리 물건을 3억 4,500만 원에 가져오는 겁니다. 가짜 유치권이라는 허들이 경쟁자들을 모조리 걸러내주고 여러분에게만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독식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와, 이건 정말 구조적인 차익거래. 아비트라지네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남들이 정보의 표면적인 경고문만 읽고 겁에 질려 있을 때 나는 공공 데이터에 숨겨진 소스 코드를 읽어내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수익으로 바꾼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왜 전문가님이 처음에 이 과정을 두고 탐정놀이라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유치권을 경쟁자를 쫓아내는 VIP 초대장이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정평가서의 숫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선을 산출하고 현황 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의 시간적 모순을 찔러서 알리바이를 붕괴시키는 것. 이건 단순히 부동산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노이즈가 가득한 시장에서 데이터의 팩트체크를 통해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훈련이죠. 오,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훈련.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부동산 법정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거대한 정보의 경매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하죠.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에 과장을 섞고 거짓된 빨간불을 켜서 우리를 겁주거나 반대로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니까요. 네네. 오늘 다룬 서류 교차 검증의 원리는 그런 노이즈 속에서 내 자산과 선택을 지켜내는 가장 본질적인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진실은 하나의 문서 안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 정보가 부딪히는 그 경계선, 모순이 발생하는 그 마찰열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죠. 아, 모순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오늘 내용을 막 곱씹다 보니까 문득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생각이 하나 드네요.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보통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나 변호사가 검토한 공문서라고 하면 그 안에 100% 무결한 진실만이 담겨 있을 거라고 맹신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극적인 수익은 누군가가 그 신성한 공적 서류 시스템의 빈틈을 노려서 가짜 유치권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슬쩍 끼워 넣으려고 시도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사기꾼들이 감옥에 갈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법원의 엄격한 감시망을 뚫고 허위 주장을 밀어넣는 이 치열한 심리전이 실제한다면 당신이 일상 속에서 아무 의심 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읽는 뉴스 기사들, 기업이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실적 발표 자료, 혹은 당장 내일 당신이 서명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비즈니스 계약서들은 과연 얼마나 투명할까요? 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다음번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에 찬 얼굴로 여러분에게 어떤 완벽해 보이는 서류를 내밀 때 오늘 우리가 폐문부제라는 세 글자로 수억 원의 알리바이를 박살냈던 그 순간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당하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맹신하는 그 텍스트의 이면, 첫 번째 타임스탬프와 두 번째 타임스탬프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는 당신의 그 예리한 시선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줄지도 모릅니다.